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시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오늘 또 저희 둘이 나왔습니다. 네. 선배들이 자꾸 네. 저희 등을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쿠데타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쿠데타 한다고 했더니 그 모니터링 해갖고 그때부터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진짜. 정말 진짜. 제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네.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2% 안승찬 기자의 환상적인 티키타카 이런 건데 사실 저희는 수줍어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자꾸 나가라 그래서 대표님들 지금 땡땡이 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2% 안승찬 콤비는 이따가 745 때 나오니까 그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님 모셔가지고 저희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 6.14 무더기 하한가 사태. 그래서 직접 그 김수원 편집장님께서 강 소장이랑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뭡니까?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아닙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해할 때까지 그렇죠. 파고 또 파고 김파고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훨씬 좋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선배들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네. 여튼 광고 듣고 김수원 편집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수원 편집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시려고. 오늘 또 이제 뭐 우리 신진 사대부하고 같이 우리 이제 상훈도령, 순훈도령을 모시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또 부족한 지식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6.13 무더기 한가 사태가 오늘 6월 22일이니까 뭐 이제 만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렇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그 4월달 그 SG발 사태 그 라더견 때는 그 유력한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 딥스롯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연초에 그 한 방송사에 그 제보를 했었죠. 많은 자료들을 넘겼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사에서 연초부터 계속 취재를 하다가 방송사에서 상당 부분 좀 취재가 된 상태에서 그 4월 20일 날 그 이제 그 8개 종목 무더기 한가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사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랬죠. 금방 이제 그 라더견 일당의 그 수법들이 금방 보도가 되고 그때 이제 가수 임창정 씨 문제도 터져버리고. 그랬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그 금융거래 인증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투자자들한테서 다 걷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또 그 IP가 한 군데 모이지 않도록 그 투자자들 사무실이나 집 근처로 흩어져 가지고 뭐 매매팀도 있었고 영업팀도 있었고 관리팀도 있었다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그 딥스롯에 의해서 금방금방 다 터져 나왔어요. 또 그때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가 그 CFD라는 상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CFD 말고도 이제 신용 공여가 많이 됐고 그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용이나 그 CFD 그 계약에 의해서 거의 뭐 10억, 20억, 뭐 많게는 50억 이상 단위의 그 미수 증권사에 갚아야 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방송 보도가 이 제보자들 이제 피해 호소인들 그 피해 호소인들이 방송사에 많이 제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의 윤곽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그랬죠. 그렇게 이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그 6.14 무더기 한가 사태는 그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고 그 굉장히 깊숙한 그 제보자가 지금 그런 제보가 없고 지금 그 주식 카페 그 바른투자연구소라고 하는 주식 카페하고 그다음에 강기혁 소장의 그 게시 글이나 어떤 발언들 이제 강 소장 인터뷰를 위주로 이렇게 사건의 윤곽이 좀 파악되고 뭐 검찰이 이제 진작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나오는 정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제가
강기혁 소장을 뭐 이제 최근에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좀 듣게 되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6.14 무더기 한가 사태 관련해서 그 통정매매, 이 통정매매라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뭐 단정적으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검찰처럼 압수수색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정권업계나 또 법조계의 좀 뭐 지인들 또 자문도 받고 뭐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강 소장 뭐 인터뷰 내용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편집장님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다행히 받았나 보네요. 네. 사실 오늘 통정매매를 이야기를 네. 좀 하려고 했던 거는 네. 오늘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번에 이제 6.14 무더기 한가 사태 이제 그 조사하는 이제 그 브리핑.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오늘 이번에 6.14 그 한가 사태와 관련된 기자들 질문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쪽이 그 압수수색물을 그 분석한 결과를 좀 흘려주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좀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통정매매로 잡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일체 없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거는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불법 주식 그 리딩방 있죠. 네. 리딩방 업자를 그 6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주식 그 리딩 업자들이 그 자기들이 선행 매매를 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리딩방에서 그 유망한 종목으로 소개를 하고 그 투자자들이 후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 그 주가가 오르면 자기들은 파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알바지, 물량바지나 그렇죠. 총알바지로 그 투자자들을 이용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사기적 부정거래로 해가지고 네. 기소했다는 내용인데 오늘 그 6.14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언급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 출연하기 전까지 보니까 없어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데 지금 그 5개 종목의 그 장기적인 그 주가 상승 최근 2, 3년간에 그게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왜 하필 6월 14일 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그 한날 한시에 주가가 폭락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진 건 없어요. 다만 그 강 소장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강 소장의 말씀입니다. 강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주 그 행동주의 그 대상 종목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주주 행동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사모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죠. 일반 주주들은 그렇죠. 이제 주가가 오르면 거기서 차익 먹고 나가고 또 이제 뭐 다른 종목 없나 또 싼 종목 없나 찾아가는데 이 뭐 강 소장하고 뜻을 같이 한 그 일부 그 소수의 주주들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그 일반 주주들 물량이 나올 때 그걸 계속 사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있고 그 일반 주주들이 뱉어내는 물량을 소수의 주주들이 뭐 강 소장을 위시해서 뭐 소수의 주주들이 이렇게 사모으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확 줄어들고 그렇죠.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소규모 매수세만 들어가줘도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갔다. 이게 이제 강 소장 설명이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무더기 한가 같은 경우도 뭐 강 소장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5개 종목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만호제강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호제강, 뭐 대한방직, 또 뭐 동일금속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동일산업 또 뭐 대한방직, 뭐 만호제강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서로 그 포트폴리오가 겹치고 엮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조금 그 기폭제에 의해서 그냥 우르르 엮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엮여가지고 우르르 다 떨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 소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거 역시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뭐 지금 강 소장은 자기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판건 없다. 자기하고 행동 같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라더견 사태 이후에 그 주식을 계속 사모았다. 그 떨어져 나오는 주식들을 그 증권사에서 신용이나 아니면 신용 대출 안 해주고 만기 연장 안 해줄 때 떨어져 나오는 물량들을 계속 사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우호 지분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이번에 매도하고 관련된 사람은 없고 그 외에 뭐 여타 주주들이 신용이 막혀버리니까 그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반대 매매 전에 어떤 물량을 내놓는 그런 과정에서 그 무더기 한가 사태가 벌어진 거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 트리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어떤 뭐 이게 어떤 확실한 무엇인가가 그 트리거가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뭐 드러난 그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차피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던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 트리거라는 게 매우 강력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유통 주식이 워낙에 적으니까. 뭐 유통 주식이 적으니까 약간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물량만 던져도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뭐 강 소장은 자기 주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이 그렇죠. 수사하면 나오겠죠. 뭐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차피 검찰 자료가 뭐 그래서 시감위 자료하고 감독원 자료일 테니까 네. 그걸 보면 지금 다 대충은 다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 매매 물량 그때 뭐 저기 그 614가 그 반대 매매 물량에 쏟아져서 그랬다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반대 매매 물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인 거였다. 강 소장도 역시 반대 매매 물량이 아니라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물량의 역량이다. 그 이야기고 그 뭐 614로 한가로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들어갈 뻔했는데 6월 15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네. 지금 반대 매매가 펜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 재개가 되면 이 반대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검찰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어떤 스탠스냐 하는 거를 조금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게 그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게 보도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강 소장을 비롯한 한 5명 정도가 네. 2020년 1월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네. 그 5월달까지 한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해서 요 5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통정 매매가 있었고 또 고가 매수도 있었고 또 뭐 물량 소진 주문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조정 그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한 수천 차례 있었다고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영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단계니까 그 단계에서 영장에 적시한 것이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또 단정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었다는 건데 물론 강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뭐 강 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이 강 소장이 그 기업체의 주식 담당자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두산 유리하고 삼화왕관 예. 거기에 주식 담당자를 했고 CJ 계열사에서 이 경영 지원팀장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 소장 이야기가 본인이 경영자 측에 서 있다가 지금 그 일반 소액 주주 측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뭐 주주 행동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양을 나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팅창에 강 소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바른 투자 이번에 그 5개 그쵸. 종목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 5개 종목에 대한 뭐 분석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올린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그 네. 카페 이름이 바른 투자 연구소고 바른 투자 거기 연구소. 소장이 이제 강기혁 소장이죠. 네. 그 연구소가 그 5개 종목의 하한가를 이제 불러일으켰다고 지목된. 예, 초창기에 이 카페에 그 회원들이 주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원들이 이번에 주식을 많이 내다 팔면서 한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 소장은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웬만한 회원들은 이제 뭐 어떤 투자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간 분들이 많고 뭐 예컨대 뭐 소수의 뭐 한 20-30명의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분이 많은 거죠. 그 한 20-3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회원들의 지분을 계속해서 이제 받았다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뭐 한 1-2%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그 뭐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 억울한 것은 그 지금 뭐 검찰 그 조사를 통해서 뭐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지금 그 이 법조계에서 네.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그 통정 매매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잡아내야 입증하는데 그 주력으로 이제 매달릴 거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 통정 매매 외에 기타 그 시세 조정 여러 가지 이제 수법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물 분석해서 이제 그거를 잡아낼 걸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제가 초반부에 그 라더견 때 그 제보자 그 네. 유력한 제보자 그 딥스로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사실은 그 JTBC 보도에 네. 강 소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통정매매에 대한 약간 폭로성 발언을 해요. 강 소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또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 강 소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강기혁 VIP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S 향료라는 회사에 뭐 오너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C사하고 D사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 2개를 운영하는 그 대주주 오너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명들이 그 이번에 폭락한 주식들을 뭐 사고 팔아서 그 통정 매매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코스닥 C사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 C사, 이 개인보다는 이 C사가 그 대한방직 그 지분을 대거 인수를 할 때 그 통정 매매를 했다. 대한방직 주주들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강기혁 소장이 중간에 그 개입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 강 소장한테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는데 그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C사라고 하는 게 그 코스닥 상장사 그 CBI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죠. 이 CBI가 21년도 10월 달에 대한방직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을 합니다. 22만 주를 이렇게 사죠. 100억을 들여서 삽니다. 근데 지분은 4.29%, 4.29%. 근데 이 양수 목적을 보시면 경영 참여라고 처음부터 완전히 못을 딱 박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거래는 시간 외 매매로 했다. 시간 외 매매로 그 시간 외 종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거래 상대방은 기재를 하지 않는다. 뭐 거래 상대방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BI라는 코스닥 회사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그 오너가 그 오모 이제 부회장이 있고 이 CBI가 산 22만 7천 주가 당시에 대한방직의 일반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라는 겁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중간에서 그 중개 역할을 한 것이 그 강기혁 그 바른투자연구 소장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카페 회원들이 갖고 있는 대한방직 주식을 CBI에 팔게끔 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뭐 중간에서 본인이 이걸 했으니까 여러 명이 파는 주식을 시간 외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보면 예. 그래서 이 CBI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한 거는 대한방직의 소액 주주들하고 이 CBI가 힘을 합쳐서 네. 그 대한방직의 경영권을 취득을 하겠다, 경영권을 획득하겠다는 그런 그 뜻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1년 10월 달에 지분을 사가지고 22년 3월 주총에서 네. 이 CBI하고 대한방직의 소액주주연합 이번에 강기혁 소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소액주주연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사스님 주주 제안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사스님 주주 제안에서 그 작년 그 3월달 주총에서 그 CBI하고 소액주주 쪽이 패했어요. 패하고 대한방직 쪽이 이겼는데 뭐 주총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소액주주 쪽이 소송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그 소송에서는 또 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강 소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CBI가 그 100억을 들여서 22만 7천 주를 살 때 네. 본인한테 그 협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들어왔냐면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협의가 들어왔고 그 강 소장이 이제 그 CBI하고 그 매수 가격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주들한테 그 내가 그 거래를 하도록 그 이 주식을 CBI한테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내가 물색을 책임지고 물색을 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CBI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경영 참여 목적으로 CBI가 들어오면 당연히 밖에서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권 싸우겠구나.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이 강 소장이 그 자기가 아는 그 주주들한테 그 CBI가 들어오면 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CBI하고 협의된 이 가격에 좀 주식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CBI 쪽에. 그 왜냐하면 이 CBI는 우리 하나의 그 전략적 파트너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주주 행동주의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지분을 일정 부분 넘겨서 좀 힘을 실어서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시간의 매매라고 하는 건 원래 항상 파는 사람과 그 저기 뭐지? 사는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지 않나요? 아 그렇지는 않죠. 아, 그런가요? 그 시간 외에서는 그냥 그날 종가로 그래, 그날 그날 종가로 거래를 하고 제가 시간의 매매도 그 종가 그날 종가로 일정 시간을 하고 그 종가로 하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단일가 매매로 또 일정 시간은 또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하고 그럴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공시에도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 외 종가로 매매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아, 그러네요. 그때 뭐 강 소장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또 블록딜이 있습니다. 네. 블록딜은 그냥 양쪽에서 서로 사전에 가격 협의 다 돼가지고 블록딜 신고를 하죠. 네. 신고를 하고 그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가 네, 이제 네. 중간에 중개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래합니다. 시간 외로 대량으로 거래를 합니다. 라는 걸 이제 신고를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강 소장한테 시간의 대량 매매를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게 수수료가 좀 많이 든대요. 수수료가 수수료? 들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그냥 시간 외 종가로 그렇게 거래를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명히 이제 이 거래에 있어서 그 강 소장이 중간에서 그 CBI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주식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는 주주들하고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는 맞는데 그 강 소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CBI에서 그 제안한 그 거래 가격을 네. 그 일반 주주들한테 그 저쪽에서 이 정도 가격에 그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래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거래는 뭐 CBI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주들이 시간 외에서 그냥 거래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통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통정이 아니다. 뭐 무슨 그 막 그 매수를 유인하려고 그 일반 주주들의 뭐 이렇게 막 매수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주주 행동주의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 목적에서 그 일어난 일이지. 그 막 시장에 다른 주주들이 보고 막 와 뭐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해서 나도 이 주식 사야지 어떤 그 추종 매수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딱 앉아가지고 물량을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CBI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가 아는 주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래가 일어난 것은 그거는 맞다. 근데 그 저 궁금한 게 그 CBI가 들어올 줄 알고 있는 주주라면 본인들이 그냥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 네. 오를 텐데 네. 굳이 왜? 그래서 이제 강 소장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그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그 네. 진정성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강 소장을 그렇죠. 오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이분의 그 이 사람의 그 주식 카페에 가 보면 그 오래 전부터 계속 주주 행동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정성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궁극적으로 목적은 이 강 소장이 하려고 하는 주주 행동주의는 이 강 소장 말에 따르면 뭐 감사를 넣는다, 뭐 아니면 일부 이제 뭐 사회 이사를 넣는다 해서 대주주 경영진을 뭐 견제한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소액 주주의 힘과 또 SI 어떤 전략적 투자자 그 자기들의 뜻에 공감하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이사회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아예 이사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번에 그 기업들 중에서 5개 기업들 중에서 그 만호제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만호제강은 그 6월 결산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그렇죠. 결산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다음 달에 뭐 다다음 주총에서. 달에나 주총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 만호제강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그 소액 주주들 지분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주주보다도 지금 소액 주주 우호 지분이 사실상 거의 대등하거나 좀 더 많은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I를 한 5% 정도 지분을 그 매수할 수 있는 SI를 잡아가지고 이번에 그 만호제강의 그 이사진을 완전 개편을 하는 거를 그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정관상으로 이사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쪽에서 많은 이사를 후보를 그렇죠.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 경영은 SI가 와서 경영을 하고 그렇죠. 소액 주주든 지분이 많으니까 그 SI에 대한 어떤 견제 세력으로 그 사전에 이제 서로 약속한 거 뭐 어떤 그 주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이 소액 주주들이 지분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 SI를 견제하는 그런 걸로 가려고 하다가 뭐 라드견 사태가 터지고
또 그 한 군데 SI를 믿고 있었는데 거기가 자금 그 여력이 부족해서 뭐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황한 이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무더기 한가까지 터지면서 결국은 모든 게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CBI가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 일반 주주들 같으면 나는 안 팔고 있었을 텐데 이 뭐 강 소장 측근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잠깐 주가가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 잠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완전히 그 대안 방직의 그 경영권을 완전히 갈아치운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잠깐 주가 오르는 그 차익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분을 CBI한테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문득 든 생각인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 CBI에게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 일반 주주들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판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절반씩 모아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뻔히 경영권 분쟁이 보이게 뻔한 상황에서 본인의 주식은 남기고 절반만 주게 된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통정 매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에 이 거래가 통정 거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통정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거래를 한 지분은 있는 거기 때문에. 왠지 다 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저 같아도 뭐 다 팔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예. 잠깐 들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22년 주총에서 그 대한방직 공격에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하고 자, 그림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6월 달에 CBI가 다 털고 나갑니다. 그냥. 보시면 이제 앞에는 양수였는데 이제는 양도 파는 겁니다. 팔아서 한 111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0억에 샀다가 111억에 뭐 그 잠정가니까 그래도 한 10억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양도 후에 소유 주식은 제로 완전히 다 파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이 당시에 그 좀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이 CBI라는 회사 자체도 좀 자금이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주식을 다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도 목적은 그냥 뭐 재무구조 개선이다, 뭐 기존 사업, 신규 사업 역량 강화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장내 매도를 합니다. 그렇네요. 예, 장내 매도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111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내 매도기 때문에 그냥 그 6월 29일 날 이사회 결의 당시의 종가 기준이고 실제로는 매도 시장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달아놨고 양도 방법은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처분 완료하겠다 22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처분 완료는 7월 28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두 달이 아니고 이제 한 달? 한 달이죠. 6월 30일 날 팔겠다고 공시 나왔는데 7월 28일 날 다 처분했으니까 한 달 새에 그 장내에서 다 판 겁니다. 아마 한 3-4차례에 걸쳐서 이게 분산 매각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받아줬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 받아주는데도 지금 강 소장이 여기에 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소장 설명은 강 소장은 이제 뭐 믿었던 CBI한테 이제 좀 발등 찍혔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지금 원래는 CBI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대한방직 경영권에 도전한다고 했다가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중간에 말이 바뀌었고 22년도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냥 지분을 다 털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본인한테 통보가 왔다는 거죠. 우리 뭐 지분 다 털어야 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고 이제 강 소장은 조금 늦춰달라고 했는데 뭐 CBI는 이미 자기들이 언제까지 털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자금을 좀 구해볼 테니까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장중 매각을 하니까 이 장중 매각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아냈대요.
그 강 소장 그 표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냈는지까지는 뭐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장중에 매각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장중 매각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아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 우호 주주들이 돈으로 그 이제 다 그 CBI가 털고 나가는 물량을 다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받아냈어요? 아직까지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예, 이 장중에서 이제 이 그 22만 주가 한 두세 차례 정도 보니까 한두 달 안에 CBI는 다 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바치려고 누군가 이렇게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는 불법이나 범법이나 이런 영역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주식을 그 상승시키지 않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그 시세 조정 행위, 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매매, 뭐 고가 매수, 요런 뭐 방법, 시세 조정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는 것만 해도 그 시세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그러면 여기 CBI가 팔고 이쪽에서 받아줄 때 그때 통정 행위가 있었느냐? 통정 행위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강 소장은 그냥 장중에서 CBI가 파는 거고 우리는 판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냥 뭉텅이로 퉁퉁 나오면 당연히 CBI 물량인 거고 그래서 뭐 준비하고 있던 어떤 그 주주들 자금으로 그것을 수용한 뭐 그런 식의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슬아슬하네요. 뭐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야구에서 사인 가듯이 뭐 문자를 보내고 오케이 뭐 준비됐다 뭐 그렇게 했는지 뭐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강 소장 그걸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서로 뭐 빤한 거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뭐 샀다는 거죠. 이게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호가가 촘촘하게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몇 초 단위로 뭐 한 뭐 1, 2분 단위로 막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빤하게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통정을 하듯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JTBC에 따르면 그 강 소장은 JTBC에 나온 측근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우리가 그 뭐 우리는 뭐 그 측근이 누군지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뭐 진짜 측근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 강 소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방송에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검찰이 이걸 정말 통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지 뭐 어떨지 뭐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통정이란 게 뭐고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법 상에 있어서 그 시세 조정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한번 살펴보시면 요 강 소장의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자본시장법 제 176조에 그 시세 조정이 있습니다. 보면 종류가 통정, 또 가장매매, 또 고가 매수, 허위 매수, 시가, 종가, 관여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4개는 우리가 법에서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현실 거래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고 하고 요 통정이나 가장 매매는 그 대개의 그 판례를 보면 이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보다는 좀 더 사기 기망적인 행위로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형을 좀 더 세게 때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통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아니면 그릇된 그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이 주식을 그 매수 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에 거래를 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통정이죠, 통정.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짜고 짜고 치는 치는 고스톱입니다. 서로 짜고 치는 이제 고스톱이죠. 근데 여기 가장매매라고 하는 게 이제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장매매는 통정하고는 다른 게 내가 내 계좌를 가지고 내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매수 주문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주식은 그냥 내 계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을 매매하면서 실제로는 이 주식의 그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계좌 안에서 내가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서 거래를 체결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거짓으로 꾸민 그 매매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정은 어쨌든 간에 짜고 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주식이 넘어가는 거고 가장매매는 그 내 계좌 안에서 주식이 도는 겁니다. 우리 그 뭐 자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가장매매를 하는데 차명 계좌하고 한다. 네. 그러니까 원래 내 계좌가 있고 그럼 차명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잖아요. 네. 그러면 내 계좌하고 차명으로 된 계좌하고 거래를 하면 이거는 뭐냐? 이것도 가장매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명이지만 실제로 이 계좌의 주체는 나니까 어차피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주식이 이동된 거니까 실제로 이 주식이 남한테 권리 이전이 안 된 거니까 그 주식의 실제 이전이 없고 주체가 동일하다면 이거 역시 가장매매로 본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통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위임받아 가지고 이 각 계좌를 그냥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이 계좌들 간의 그 계좌 자기가 위임받은 그 계좌들을 움직일 때도 그 매매 시간이나 어떤 매매 가격이나 매매 수량을 미리 딱 자기가 플랜을 세워 가지고 이 거래를 체결시키면 이것도 역시 통정이 되는 거죠. 나덕현 씨가 했다는 뭐 그런 이것도 통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매도하는 사람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이게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거래를 직접적으로 스스로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당사자들끼리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만 통정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된 경우에도 아니 매도하고 매수인을 둘 다를 아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이 매도인과 이 매수인을 그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둘 사이에 그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그 기획을 하고 조종한 결과로 실제 이게 체결이 되면 이거 역시 그 통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걸로 볼지도 뭐 그거는 모르죠. 그걸로 볼지도 모르죠. 이런 이제 판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순원 도령하고 상원 도령에 대해서 제가 이게 그 지배 장악을 할 수 있는 그 뭐 힘이 있다. 뭐 전혀 그런 힘이 없지만 힘이 있으시죠.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런 힘이 있어서. 뭐 상원도령 뭐 15,000원 너 주식 그 팔 텐데 팔아 15,000원 그리고 순원도령 너 이 주식 뭐 15,000원에 사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이 거래를 그 시킨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직접 그 두 사람이 직접 협의를 해서 거래를 안 해도 이런 것도 이제 통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카페 같은 걸 통해서 그 어떤 분이 15,000원 정도면 팔면 좋을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글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각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도 어떤 통정 매매나 지배나 뭐 이런 거에 포함됩니까? 그거는 통정으로 지금 그 과연 그것을 지배 장악하는 힘이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느냐 카페 방장을 지금 이 강 소장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 소장이 분명히 CBI하고 일반 주주들 거래에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강 소장이 중간에 역할을 한 게 있고 또 CBI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격 또 그거를 이제 또 파악을 했고 그 가격을 또 주주들한테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팔 수 있겠느냐는 그런 뭐 의사탄이란 게 이런 게 있었는데 과연 그 바른투자연구소의 그 주식 카페의 방장으로서 그 주주들한테 어떤 그 주식의 거래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은 그 우리의 좀 판단 그 영역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닐 것 같은 게 사실 지배라고 하는 게 제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 글은 모공에 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카페 글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카페 글 정도는 아니고 강 소장은 분명히 주주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들은 그럼 애매하겠네요. 그 오랫동안 서로 교류하면서 주총장도 다니고 의결권도 위임 뭐 그런 활동도 하고 뭐 우리 뭐 밥도 먹고 내가 너 소장하고 막 내가 하여튼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서로 이런저런 뭐 투자 이야기도 하고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의 주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죠. 그냥 카페에다가 공개적으로 카페 공개적으로 쓰게 되면 그게 확 다 그렇죠. 그렇게 퍼져버리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통정 매매를 설명을 드릴 때 그 통정 매매가 이게 사실은 통정이나 가장 매매에 의한 시세 그 조정이 성립되려면 그 다른 사람의 그 주식 그 매매를 그 유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이 그게 좀 입증이 돼야 돼요. 그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또 이제 그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일으키게 했느냐. 그릇된 판단을 일으켜서 좀 주식 매매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장중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좀 그릇된 판단을 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그렇죠. 오인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 소장은 그 조언자로서의 역할,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언이나 어드바이저의 수준인 거지 뭐 이게 실제로 막 거래를 인위적으로 매칭시킨 건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강 소장의 중간 역할은 있었는데 이 중간 역할이 이제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부분은 예컨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뭐 문자라든지 서로 이제 그 이렇게 수신한 기록들이 있으면 그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뭐 메시지 같은 거 어떤 거기에 의해서 뭔가 확실히 드러나는 게 있다면 뭐 통정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애매하죠. 이걸 통정으로 엮기는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 지금 통정 같은 경우가 지금 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같은 시간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동시 개념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뭐 카톡을 보내서 그렇죠. 야 뭐 내가 지금 10시 35분에 뭐 딱 쏠 거야. 그러면 너가 딱 확인하고 뭐 어쩌고. 근데 그 꼭 같은 그 동시간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쌍방의 주문이 이렇게 성사될 수 있는 그 정도 시간대면 된다. 시간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분, 10분의 그 어떤 그 시간 격차가 있어도 충분히 그 통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고 같은 가격 반드시 같은 가격일 필요가 없다.
매도하고 매수 주문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성립돼 내가 1000주 주문을 냈어도 거기서 500주만 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체결될 정도의 그 가격대이면 되는 거지. 반드시 내가 뭐 만주에 10,000원에 주문 내고 이쪽에서 10,000원에 또 주문 내고 그렇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주문을 보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주문을 보고 이 주문에 대해서 통정을 해가지고 야 만주 네가 던졌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주문을 보고 어떤 그 통정 그 행위를 해서 그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도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시세나 어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그 변동시킬 수 있는 그대로 보고 통정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판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통정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통정에 대한 인정은 좀 폭넓은 것 같아요. 통정에 대한 인정은 좀 폭넓은데 다만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정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쌍방간에 주고받은 뭐 문자라든지 사전 협의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판부는 통정을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특정한 그 상황이나 뭐 일시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뭐 이런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서로 이게 통정이 된 거다라고 그 이 검사가 주장할 때는 그 판사는 그걸 좀 정황으로는 안 된다. 정황은 굉장히 배제를 하고 객관적인 어떤 물증이 있으면 통정의 범위는 굉장히 좀 폭넓게 그렇게 인정을 그 해주는 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CBI하고 거래뿐만 아니라 뭐 강 소장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이제 이 주식 거래를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 소장 설명은 그거죠. 어차피 오랫동안 이제 뭐 주주 운동 같은 걸 하다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소수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일부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한테 상담을 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좀 팔아야 되겠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냐? 그러면 이제 강 소장은 그 정도 가격에 파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그 물량을 내놓으면 또 누군가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면 뭐 소장님 이거 좀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뭐 사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다든지 이런 식의 왜냐하면 이제 서로 빤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팔려고 한다는 정보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좀 주식을 좀 더 샀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아니까 누군가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팔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격에 제가 던지려고 합니다 했을 때 그거 괜찮은 것 같다. 뭐 그 가격에 파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살려는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게 실제로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 물량이 나왔는데 저 정도면 사도 되겠습니까? 저 정도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역시 이제 그 하나 어드바이저 이제 조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본인이 중간에서 이렇게 뭐 3만 원에 뭐 500주 쏘세요. 3만 원에 500주 사세요 하고 이제 그 리얼 타임으로 그렇게 통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뭐 그럴 듯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가격을 좀 조정해서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바대로 가격을 좀 조정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고 사실 뭐 그런 느낌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슬아슬하긴 한데 관건은 결국에는 그러면 그런 조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자로 했으면 이번에도 통정 매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화로만 했다고 하면 이거 없으니까 아마 그 비슷한 시간대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소장님 저 뭐 이제 뭐 매도 주문했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매도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하세요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없이. 식으로 갔다 그러면 꼼짝없이 이거는 좀 뭐 어떤 그 통정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상황을 알려주고 이렇게 뭐 하면 그거는 통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강 소장 이야기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거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뭐 검찰 조사에서 근데 또 강 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들 한 번 또 재판을 그렇죠. 받아보면서 이미 확정 판결을 굉장히 받았으니까.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검찰은 뭐 1만에 걸쳐서 통정 매매도 하고 유통 물량을 줄여서 주가를 올린 뒤에 시세 차익 보고 팔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든 재판부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확정 판결을 받았을 텐데 이것도 검찰 조사가 나와봐야 진짜 윤곽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강 소장은 그 교차 매매라는 걸 좀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교차 매매? 이 서로 통정을 해서 매매한 게 아니고 서로 빤한 주주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분이 많다 보니 이 주주들 중에 일부는 이제 연말에 대주주 이슈가 걸린다는 거죠. 연말에 이제 대주주가 되면 그 양도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연말에 이제 주식을 좀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어레인지를 해준다는 거죠. 포트 조정이라든지 그런 단계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래를 하다 보면 비슷한 시점에 팔고 사고 또 내가 그거를 사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또 그 물량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교차 거래가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너네들 비슷한 시기에 물량이 이렇게 넘어갔네, 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몰아붙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자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교차 매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듣고 나니까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해 보여요. 약간 검찰 쪽에 약간 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번 방송도 6월 14일 날 사고가 터졌는데 6월 15일 날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이제 막 하루 만에 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됩니까 그게? 막 모든 매체에 수백 명의 기자가 달라붙었는데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근데 저 혼자서 몸부림친다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나요? 안 되죠. 뭐 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강 소장이 김선 편집장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강 소장도 저하고 통화하기로 했다가 한번 그랬죠. 통화 안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뭐 통화 회피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렇게 충분히 막 어떤 막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사실 오늘도 이제 이게 통정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이제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이제 대충 들어보시고 뭐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제 입에서 이거는 뭐 통정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증거를 찾아내겠죠. 뭐 증거가 있으면 통정인 거고. 그렇죠. 없으면 아닌 거고. 아닌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